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니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개편안으로 나왔다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큰 축은 하나는 수능체제 개편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의 각종 어떤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고교 내신 체제 개편, 이 두 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능 체제는 문과 침공,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변표 적용의 타당성,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전부 다 근데 무엇 때문에 생겼던 거죠? 선택 과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버리느냐? 선택 과목을 폐지해 버립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문제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쉽지 않아도, 좀 어렵더라도, 교육과정의 취지는 사실은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내가 가고 싶은 분야,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전공 분야의 공부를 좀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류의 시험을 봐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무엇인가 좀 평가를 받는 어떤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 계시죠? 저쪽, 강 건너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삭제시켜버립니다. 네. 그냥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무슨 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하나 논점이 뭐였느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학만큼은 자연 이공계열 애들은 수학을 좀 더 어려운 걸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화수학, 여기서 말하는 심화수학은 전문교과, 근데 사실은 지금 2022에서는 전문교과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려운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2, 기하 같은 것들. 지금 그 표 7에 보시면은 수학교과의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기하, 미적분2와 같은 이 과목들을 수능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가 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문학, 사회과학을 하려는 애들은 미적분2, 기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미적분 1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같은 문제를 푸는 형태로 가면은 요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거 안 봐. 보지 마. 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수 학생을 막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학생부를 추가로 좀 더 봐야 되는. 그래서 학생부, 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좀 어려운 수학을 얼마나 좀 접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 내신체제 개편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성취평가제 도입 분명히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느냐. 아니, 이렇게 되면 또 고등학교가 2000년대 초처럼 또 다 막 이거 성적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냐. 뭐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상대평가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럼 이거를 정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대평가 5단계로 가자. 중간적으로. 그러면서 성취도 평가, 절대평가도 어떻게 하자? 병기하자. 같이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자.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뒤에, 여기 포함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개편안입니다. 현행은 이렇게 봤었죠. 요거를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역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이 영역 안에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독서, 문학, 그 다음에 화작이냐 엄매 둘 중에 하나, 국어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고, 수학은 수원, 수투는 공통인데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종의 수능에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있자 이제 어떻게 해버린다? 전부 다 공통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됐다?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그게 요 7페이지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능 출제 영역입니다. 수능 출제 영역 국어 이렇게 결정된 거고요. 수학은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로 결정됐습니다. 대수라는 게 지금 좀 얼핏 안 와 닿으실 텐데요. 이전 애들로 생각을 하면 이게 수원입니다. 수원, 미적분 원이 수2입니다. 수원, 수2. 옛날 애들이 봤었던 수원, 수2가 공통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있었던 확통이 공통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공계열, 자연공학 애들이 배워야 될 미적분,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로 얘기한 미적분 2, 기하와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수능에서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효과가 나올 거냐. 네. 영어는 그대로 가고요. 한국사 그대로 가고요. 여기 좀 화면이, 여기 음영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저기 인쇄물에는 음영 표시돼 있죠? 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사회 9, 과학 8과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뭐 애들이 몰리고 쏠리냐, 안 쏠리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필요 없어. 인문이든 자연이든 아무 상관없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봐. 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제2외국어는 선택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2외국어를 요구하는 대학은 네, 서울대 하나 있습니다. 네, 2028에서도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서울대 하나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도 이제 응시만 하면 돼요. 성적이 반영되는 형식은 아니고 응시만 하면 돼요. 네,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편안으로 수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예시문항 안내 자료집. 그래서 요게 이제 어제 발표가 됐고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면 사실은 이런 거 그냥 홈페이지에 딱 띄우고 별로 보도자료 안 내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대대적으로 지금 내고 지금 막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집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알림마당 자료실에 제가 요 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요거고요. 어제 공개된 요거고요. 하나는 작년 9월 26일에 공개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파일 두 개. 근데 여기는 통사 통과만 있고요. 여기에는 국어, 수학, 통사 통과 4개 영역의 그 예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학부모님 보시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풀어도 이걸 잘 풀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만으로 풀기에는 지금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료 확보만 좀 하셨다가 뭐 이제 애들 뭐 한 2학년 마칠 때쯤 뭐 이제 그때 겨울방학 뭐 그런 때쯤 한번 이렇게 쓱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뭐 이제 고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근데 사실은 좀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뭘까요? 이런 유형,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게 좀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 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난도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쉽게 나올 수도.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애들을 상대로 그런 테스트를 학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여러 해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가셔서 찾아보세요. 네, 요거 올려놨습니다. 네. 교과 성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상대평가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현행은 이렇게 9등급 체제였습니다. 여기 비율대로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이 과목을 들은 애들이 100명이라면 그리고 얘네들의 점수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동점자 없이 쭉 펼쳐져 있다면 어떻게 점수 계산이 되느냐? 1등부터 4등까지는 몇 등급?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등부터 11등까지는 7명은 2등급. 그 다음에 12등부터 23등까지는 3등급. 이런 식으로 이 등급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인원을 이렇게 쭉 펼쳐놨던 겁니다. 9등급으로. 요게 이제 정규분포, 네, 정규분포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 올라가고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등급이 10명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과거의 1, 2등급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1%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등급은 요 4등급에 여기가 이제 한 학생씩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11개 구간은 2등급으로, 6개 구간은 3등급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렇게 또 3등급, 4등급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떨까요? 애들이 등급 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앞으로 쉬워진 거죠. 등급 구간이 좁혀진 거니까. 뭐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평가가 너무 좀 가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너무 이 좋은 등급을 따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정말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애들이 많은이 선택한 어떤 그런 과목으로의 과목 선택, 쏠림 현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무슨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고등학교 가서 2등급 하나라도 받으면 인서울 못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2등급,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받기는 쉬워졌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니 그 1등급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다른 애들과의 격차가 더 크게 심하게 벌어질 거다라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팩트일까요? 2등급 하나라도 나오면은 인성을 못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명 들으려고 오신 거죠, 그죠?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2등급 하나 받았다고 인성을 못 한다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름만 대시면은 아는 이런 주요 대학에 그러면은 지금 합격하는 애들이 3등급짜리 과목 하나도 없이 합격할까요?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에 3등급짜리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인서울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주로 이 마케팅을 누가 쓰느냐? 사교육 쪽에서 쓰는 거예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등급을 2등급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선행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고 학원에 더 오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요 발표된 자료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좀 그대로 좀 갖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사회과학교과의 융합선택 과목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9개 과목입니다. 이 9개 과목도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로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교육과정의 취지 자체가 뭐였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내가 사회 나가서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과목들을 좀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회과학 이런 거 선택을 안 해버려요. 내가 이제 등급을 못 받을 거가 예상이 돼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사회와 과학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 요 9개 과목만큼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 성취도 평가만 한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에 있는 151개 과목 중에 9개 과목. 근데 사실은 일반고에서 그럼 이 151개 과목에서만 모든 과목을 개설할까요? 아니에요. 몇몇 과목은 또 이제 다른 고교 유형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갖고 와서 개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9개 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애들이 아싸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만 9개만 다 듣자. 애들은 우리의 상상을 항상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너무 쏠림이 일어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장학 이런 것도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
대학으로 전달되는 이 각종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요런 정보들을 전달하겠다라고 앞에 있는 자료에서는 몇 개만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작년 12월 말로 제가 기억해요. 작년 12월 말에 요렇게 다시 비고와 추가 자료까지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 수행평가의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 점수의 구간까지 해서 근데 이건 원래, 처음부터 이건 원래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겠다라고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보통은 제공하겠다라는 자료 요걸만을 보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느냐? 아예 이 표에 안 들어온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표준 편차입니다. 기존에는 표준 편차 정보가 항상 대학에 제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2022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표준 편차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까지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 정보가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무엇이 되느냐? A 등급의 비율, B 등급의 비율. 근데 요건 절대평가로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로 계산하는 A, B, C의 비율.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 그럼 이제 요런 정보들, 요런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영역명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보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대학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한 거 있었나요? 얼마 없었을 거예요. 뭐 여기 교양 쪽에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싫지 않은 밑에 있는 무슨 체육예술 교양 쪽에서 뭐 음악을 선택하냐 미술을 선택하냐 뭐 그런 정도 선택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아마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언제부터 내년 2학년부터는 여기에 있는 일반 진로 융합 선택에서 각 교과별로 어떤 이런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또 이제 막막하신 거죠? 도대체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또 좀 이제 막막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지점이 뭐냐?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음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성취평가만 하는 상대평가 적용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딱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딱 했을 때 처음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수능 따로, 교과 공부 따로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수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로 수능 과목들은 언제 배우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그런데 수능은 언제 봐요? 3학년 마칠 때쯤에 보는. 그러니까 이 불일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여기서 학교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가 수능의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과목들을 개설은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키는. 근데 이제 안 그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막 전화해가지고 저쪽 학교는 수능 공부 시킨다는데 우리 학교는 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에 이제 완전 교육과정의 취지를 완전 벗어나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2, 3학년 애들이 배우는 이 선택 과목인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요게 요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게 요렇게 바뀐 건데 요렇게 바뀐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1학년 공통 과목만 한번 봐보실래요? 공통 과목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요거는 그냥 단일 과목으로 돼 있죠. 근데 2022는 2022는 어떻게 돼 있죠?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 왜 분리시켰을까요?
이걸 왜 분리시켰을까요? 학년제가 아니라 이제 학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위를 전부 다 학기 하나하나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과목들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과목을 가지고 1년, 한 학년을 계속 듣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학기만 듣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변화가 있는 거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수학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가 수1 옛날, 미적분 1이 수2 확통은 그대로고요. 이 미적분 2가 옛날의 미적분이다. 이 정도는 좀 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과목 선택 자료를 찾으실 때 2028로 만들어진 자료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전 연도 애들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를 좀 참조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사회에는 일반 사회, 윤리, 역사, 지리 4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과목들이 이렇게 펼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은 물화생지 4개가 있는데 앞에서는 이게 물화생지 2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 2가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단원으로 쪼개진 거예요. 단원으로 쪼개진 겁니다. 이게 학기제니까 과목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2과목이 물리, 물2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과목이 화2, 세 번째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 생2, 마지막에 있는 과목 2개가 지2, 지구과학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헷갈리시는 게 역학과 에너지하고 물질과 에너지예요. 이게 물리야, 화학이야. 이걸 좀 헷갈리시는 건데 이것만 좀 잘 구분하시면 나머지는 과목명만 이렇게 좀 잘 째려보시면 이게 물화생지 어디에 해당한다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만 하셔도 나중에 과목 선택할 때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식 암기 위주의 논소수령 평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시간은 많이 갔는데 진도를 많이 못 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네,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성다형.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냐? 학교에서 교과 성적 평가할 때 오지선다형 가급적 하지 마라. 웬만하면 무엇을 많이 하라? 논소수령 평가를 많이 하라. 그러면은 논소수령 평가 확대한다 그러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죠? 평가가 학교에서 제대로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사 연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거 진짜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수가 진행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국가 수준의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이런 평가관리센터 이런 걸 운영을 하겠다.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가자 대학에서는 지금 어느 문구에 주목을 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많이 한대요? 논소수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제일 큰 원칙 뭐라고 그랬죠?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학에서 평가를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대입에 애들의 논소수를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거 반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좀 한계가 많아요. 현실적인 어떤 벽이 많아서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자꾸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한번 반영을 해볼까라는 이런 움직임들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논소수를 확대하는 어떤 지금 조건, 기반, 좀 토대가 조금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뭐 이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철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애들 논술 수업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애들 시험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냥 전 진짜 대학에서 논술 보는 그런 류의 시험을 진짜 내가지고 그거 막 평가하고 했거든요. 시험 문제 하나 내가지고 평가하고 애들 피드백 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네, 최소 6주 걸려요. 문제 출제하고 애들 시험 보고 그건 금방이에요. 채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막 표시해가지고 애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그럼 이제 또 애들이 막 반박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 아니다 얘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단다
요거 다시 설명하고 하는 게 한 6주 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이제 이런 게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래형 대입제도,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 이건 이제 과도기다. 미래형 대입제도를 이제 구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상적인 미래 대입 전형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네, 아직 이제 대입 전형 유형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이 머리에 지금 잘 안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학종과 같은 시스템이 결국은 미래 대입 제도와 가장 좀 맞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대입 제도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이런 학종 유형의 어떤 학생들, 학종 유형의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고등학교 안에 좀 들어오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